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주에 살고 있고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인연은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3년이 넘어가면서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챙겨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많은 걸 신경 써줬었지만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남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임신한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게 되었죠. 홀몸이 아닌 걸 알면서 저를 이해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아들이었으면 온갖 잡일은 다 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셨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수화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시모 옆에 있냐고 여쭤보자 저와 함께 있는 공간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건 다 구해주려고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신을 했으니 어차피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를 막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에게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혼 생활 2년 동안은 그래도 잘 지내왔었는데 3년 차에 임신하면서부터 바뀌어버린 남편의 낯선 모습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고 혼자 있는 게 싫었던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혼자 친정에 가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상황을 물어보셨지만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 얼굴 뵙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얼굴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셨는지 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지쳐있는 상태라고 부부 생활의 갈등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신 부모님께서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는 제가 친정이 있다는 걸 알려준 뒤 다음날 와주길 바랬고 남편은 아빠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준 뒤 남편을 거실로 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자네가 왜 내 딸을 막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막 3년 차가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되겠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 서로 응어리져 있는 걸 풀어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내 딸 말로는 임신하면서부터 자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부터 내비치고 있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임신하면서부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제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원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땐 가끔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임신하고 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손을 떼버리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안일은 아예 제 몫이 되겠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내 딸이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은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말로는 만삭일 때도 부엌 일까지 전부 다 했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엄했었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저한테 밀어주려만 하는데 제가 왜 그 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람과 집안일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는 거 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해서요. 장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부 다 털어놓으라면서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려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남편은 목이 탔는지 저희 부모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친정집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과 음식들을 한번 훑어보곤 자기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며 주방을 둘러보더니 걸려있던 보자기를 꺼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과 과일들을 죄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양손 가득 보자기의 음식들을 전부 싸서 현관문 앞에 내놨습니다. 지금 당신 뭐해? 적당히 하지 그래. 지금 우리 부모님 허락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집에 있는 것들이 당신 것도 아닌데 함부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아유, 이거 놔. 저번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내가 아들 같다면서 집에 있는 음식들 전부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자네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거야? 이 집에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념 없는 짓인가? 당장 이쪽으로 와서 앉지 못해? 내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네는 음식을 챙길 생각만 하고 내 딸과의 관계는 조금도 해결하려 들지 않는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네. 그래서 제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임신하자마자 퇴사하고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아휴,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음식 상하기 전에 빨리 가봐야죠. 그래도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저희 엄마가 인정하셨다니까요. 정말 이대로 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야? 내가 일부러 퇴사한 것도 아니고 뱃속의 아이가 착상을 못해서 유산기가 있으니까 최대한 진정을 해야 된다고 집에서 쉬는 걸 권장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한 거였잖아. 그동안 나도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해왔었어. 당신보다 더 힘들었었다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임신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랑 같이 살고 싶기는 한 거야? 남편은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빠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상태셨죠. 최대한 좋게 저희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뱃속의 아이도 문제였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느니 차라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부부관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서로 조율이 안 되면 그날 이혼하는 걸로 결정짓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백에는 꽤 고가의 선물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에 담겨 있는 물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양손 가득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친 뒤 시부모님께 물건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자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긴 또 뭐하러 온 거야?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분위기 보니 그만 끝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여기 있는 쇼핑백들은 전부 다 뭐고 당신 설마 월급 받는 족족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거야?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필요한 것 좀 구매한 것뿐인데 당신이 내 삶에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하나라도 빼가려고 하면서 당신 부모님이라고 고가의 물건들을 양손 가득 퍼주고 있는 거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는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라도 해줘 봤어? 돈도 쥐뿔도 없는 게 서운한 것도 참 많다. 이혼하자고 온 거냐? 그래. 너랑 같이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서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도 너는 아빠 역할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원했지. 나를 바라지는 않았거든.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 서류는 가지고 왔어? 설마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이왕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내 피 같은 돈으로 오늘 산 물건이 할부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너 이 집에서 메꿔주면 안 되냐?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대신 메꿔준다면 당신이랑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괜히 또 상처받아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눈물 짜내지 말고. 아들, 그만해라. 그러다 애 잡겠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임신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이제 곧 출산인데 많이 두렵겠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네가 그렇게 독한 말 하면 평생 안 좋은 기억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미련도 없는걸요. 그래도 임신하기 전까지는 봐줄만 했었는데 임신하고부터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 귀찮게나 하고 제가 이 나이 먹고 집안일 해야 되겠어요? 아빠도 평생 집안일 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절 시켜 먹으려 한다니까요. 적당히 하는 게 없어. 대충 눈치 줬으면 그만해야지.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봐. 평생을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살 순 없을 것 같다.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날 전부 다 받았을 만큼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남편의 면상에 던져버린 뒤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가겠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을 나서는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삭이 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오열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3년 만에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결국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어요. 양가 집안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서로 배려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말은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었죠.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친자 포기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은 제가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남편과 마주치기 싫었고 배 아파 낳은 제 딸의 얼굴 또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꽤 괜찮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와 부모님과 상의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병원에서는 저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죠. 파격 채용 조건이라 경쟁률도 높았는데 제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는 병원 측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간호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력직은 4,600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제공이 되었었죠. 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또한 병원 진료를 무료로 처리되는 조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택이 많다 보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3교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색한 미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할 말이 있다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몸에 손을 댄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을 뿌리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걸음을 멈췄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드러나 보기 위해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고 몇 달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였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테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돈 좀 빌려줘라.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주변에서 이 정도의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나랑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번에 위자료 받아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오죽 급했으면 이혼한 당신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겠소? 내가 과거에 모질게 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겠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앞으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내 부탁 좀 들어줘. 당신 좀 지능이 모자라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돈을 빌리러 왔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든 설명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잠깐만. 그런데 당신 부모까지 함께 오면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이 사람이야?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장 돌아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예, 며느라.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미안하게 됐다. 너처럼 마음 착한 여자도 없는데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놨었나 보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그럼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안면 싹 닫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생각은 아니지? 이렇게 부탁하마. 저번 달에 내 아들놈이 사기를 당했는데 나도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아들 말만 믿고 대박 한번 노려보겠다고 우리 집 양반 몰래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넘겨줬었는데 사기꾼이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탔지 뭐냐.
재개발 지역에 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될 거라고 여기저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투자 수익률 얻고 싶으면 자기 앞으로 돈을 입금하라며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서둘러 입금을 해버렸지 뭐야.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너도 나도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싶었고 아들 하나 믿고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전부 투자했는데 그놈이 참적해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하루빨리 그놈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괜히 사기꾼이겠어?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까지 세웠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버린 상태라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우리 딸한테 못난 아빠로 남지 않기 위해 육아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절대 불만 가지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소?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네. 내가 붙잡을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리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 집안이 무너졌다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야? 나는 당신들을 절대로 받아줄 마음 없고 내 딸 얼굴도 보여줄 생각 없어. 입 아프게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금의 희망도 품지 말고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이게 누구야? 하도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와 봤더니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 딸이 힘들게 출산할 때도 자네는 클럽에서 춤추고 있었다면서. 내 딸한테 뭘 원하길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도움 같은 거 주지 않을 거니 그만 돌아가게. 동네 창피하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현관문 밖이 시끄러우셨는지 밖으로 나오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을 드리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그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아픔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엄마의 흉계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택배 상자를 뜯었어요. 전 남편은 상자 안에 있던 물건을 보는 순간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게 되었죠. 왜 그렇게 쳐다봐? 나는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 다시 간호사 일 시작했어. 당신보다 연봉도 높고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 필요한 물건 좀 사드렸는데 이게 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냉전 한 푼이라도 쓰려고 했어? 오히려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음식들이며 물건들 눈에 띄면 죄다 가져가서 당신 부모에게 갖다 바쳤잖아. 힘들게 일해서 벌은 천금 같은 내 돈을 애먼데 왜 써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나를 버린 네가 잘 되는 모습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했지?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얼마나 한이 됐으면 명품 가방이랑 옷을 주문했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 위기에 처한 당신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당신 부모만 명품 챙겨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길거리에서 파는 티셔츠 2장 사서 대충 던져줬던 당신의 그 행동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았었다고. 우리 집안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나지 않았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일이 닥쳐도 너한테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에 대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버렸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미련이 남았는지 얼씬거리던 그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얼굴을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과 우리 부모님을 막대했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분노만 남겨주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온갖 상처를 준 저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제 딸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달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2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2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가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 채널의 열혈 구독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40대 중반이죠. 제 이야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겪었던 사연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어려서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한평생 저와 제 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키우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18살 어린 나이에 시집온 엄마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여동생만이 엄마 품에 남았죠. 어렸을 땐 악착 같은 엄마가 싫기도 했어요. 밥 얼른 먹어. 밥 안 먹으면 다 치워버린다.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는 데서 얻어온 건데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싫어. 안 먹어. 맨날 김치랑 밥만 있고. 나도 소세지 먹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학교 준비물도 사가야 해요. 500원만 주세요. 뭐? 준비물이 뭔데? 앞집에 미나한테 엄마가 빌려올게. 어차피 미나한테 다 있을 거 아니야. 사긴 뭘 사? 돈 없어.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밥 투정하면 밥 치워버릴 줄 알아? 아주 굶어봐야 밥 귀한 줄 알지? 안 그래? 너처럼 생떼 부리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기억에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달래주신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준비물도 다 이웃집에서 빌려다 주시고 옷들도 다 얻어 입히셨죠.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엄마의 자린고비 정신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홀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딸 둘을 키워내야 했기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지금에서야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렸을 땐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조그만 거 하나에 벌벌 떨고 그저 돈돈돈 하는 엄마가 미울 때가 많았죠. 전 그런 엄마의 품을 벗어나고자 24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였고
저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였죠. 처음 남편을 보고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며 대시하는 바람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이왕이면 내 가정을 빨리 꾸리자는 생각에 말이에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 거야. 이 마음 변치 않고 우리 잘 살아봐요.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시집 오겠다고 해줘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네 눈에 눈물 나는 일 없을 거야.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만 한다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님의 유난스러운 아들 사랑과 함께 조금 개념이 많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집안에서 너무 유난스럽게 아들 자랑을 하니 저희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대단하고 억척스러운 저희 엄마도 저희 시댁 앞에선 딸 때문에 늘 작아지는 엄마였죠. 상견례에서부터 저희는 삐걱대었어요. 개념이 많이 없는 어머님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혹여나 제가 미움받을까 꾹 참으셨죠. 아니, 사실 저는 정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쁘게 보이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애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독자라서 아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사돈을 뵈니까 정윤이가 누구 닮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쩜 안사돈도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딸들만 낳으셨나? 그러면 곤란한데. 네? 아, 정윤이가 보기에 말라 보여도 깡다구 하나는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까지 갔고요. 아마 결혼하면 더 잘할 겁니다. 모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뤄내는 애이니 저는 별로 걱정 안 돼요. 사돈께서 너그러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뭐 저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뭐든 저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애들은 한 3년 정도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저희 집 가전 바꿀 것 좀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맞네요. 정윤이랑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줄은 아예 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요즘은 가까이는 살아도 같이는 안 산다고 하는 추세인데 저희 딸아이가 잘할지도 걱정이고요. 어머, 정윤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가르칠 게 많아 보여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칠게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살겠다는 시어머니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요. 어이가 없었어요. 팔려가는 결혼도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는 가정까지 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 보니 제 심기가 많이 불편했죠. 엄마도 한성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사돈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약해진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악착 같고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서 싫었지만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이대로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뭐야? 상의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부터 바꿀 가정까지 내가 무슨
미찌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좀 말 좀 해봐. 내 말이 틀려? 그리고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진작하지 않았어? 아까 우리 엄마 표정 봤잖아.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아무래도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잖아. 그래서 결혼시키는 게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우리 엄마는 나 결혼시키는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데리고 살 생각이시라며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야? 나 이 부분에서 정말 확실히 해야겠어. 가전이나 이런 거 양보 못해. 솔직히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바라기만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 미안해. 화 풀어.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아마 우리 집에서 집 같은 거 못 해주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는 거야. 기죽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세게 하는 말들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화 풀어. 웃어봐요. 웃을 때 예쁘잖아.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아주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의 말에 찍소리도 못했죠. 결국 가전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합가를 했죠. 합가에 대한 걱정은 엄청났지만 남편이 애원하기도 했고 나가 살 여유가 안 되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은 더욱더 마마보이였고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살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도 있었고 남편 또한 제가 집에서 내조를 하길 바랐죠. 남편 뜻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셨죠.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수만 번, 아니 수억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엄마 밑에서 24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 내공도 만만치 않았죠. 시어머니와는 늘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절 더 못마땅해 했고요. 거의 앙숙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제 편이 돼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남편도 변해가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에 제 편은 철저히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은 결혼이었죠. 미역은 더 불렸다가 볶아야지. 아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운 게냐? 딸만 둘이라는데 너희 엄마는 널 뭘 가르친 거야?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면 아주 어이가 없구나. 그래도 밥은 해먹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나 원참. 어머님, 뭐 요새 누가 이렇게 삼시세끼 다 해먹나요? 간단히 토스트도 먹고 하는 거죠. 효섭 씨도 아침 잘 안 먹고요. 뭐야?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거겠지? 우리 효섭이가 얼마나 아침을 잘 먹고 다녔는데 허튼 소리를 해? 하여튼 미역은 더 불려야 하니까 물에 더 담가놓고 불거든 미역부터 볶아라. 알겠냐? 이렇게 쉬운 것도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그럼 어머님이 해주세요. 제가 밥 안 치고 반찬 할게요. 매번 질책만 하시니까 저도 주눅 들어서 뭘 못하겠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보소. 처음 볼 때부터 보통은 아닐 것 같았다 아주 눈빛부터가. 근데 이 시험이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니까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잔소리였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희 친정에서 못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말을 하셨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며 지내온 세월이었죠.
모든 남편들이 그렇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남편 또한 결혼 후 변해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 손에 물이 닿아서 손이 미어질까 걱정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한테 그만 좀 대들어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하고 말하는 남편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셔? 친정에서 못 배워먹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하는 거야? 아,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네가 살림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하면 될 걸 가지고 꼭 말대꾸를 해야겠냐? 여기 시댁이야. 니네 집 아니라고. 좀 적당히 까불어야지 진짜. 나도 피곤하다, 일하는 내내. 뭐? 아니 그럼 어머님이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당신 어쩜 이리 변했어? 어? 나 원래 그랬어. 변하길 뭘 변해. 피곤하다. 물이나 받아와 발이나 닦게. 조경이나 하다 자야지. 그만 쫑알거려라. 지겹다. 절대 가부장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림만 하는 저는 자존감도 잃어갔죠.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해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더욱더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다 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저희는 아빠가 없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이악 물고 버텼을까요? 이 마음을 품은 채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 엄마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날도 동창회라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던 남편을 기다리는 저에게 눈을 뜨자 친정 엄마가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우리 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줬어야 했는데. 엄마, 어떻게 왔어? 아니, 못 타고 왔어. 멀었을 텐데. 병원에서 전화 받은 거야? 엄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니까. 김서방은, 아니 시댁은 사돈어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 손주인데 아직 안 오셨나 보구나. 아유, 고생했어, 내 아가. 아니야, 엄마도 나 낳을 때 많이 고생했지, 진짜. 이 사람은 오늘 일이 많이 밀렸나 봐. 내일이나 올 거야. 오늘 엄마 여기서 자고 가. 엄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시골에서 콜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오셨고 근처에 사는 남편과 시댁은 방문조차 안 했죠. 다음 날에 남편은 전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을 하고 헐레벌떡 왔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제 안부는커녕 오로지 자기 손자만 찾으셨어요. 애를 낳고 바로 뒤라 호르몬 조절이 안 됐는지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어쩜 저렇게 괜찮냐고 물어보질 않으시나 해서요. 아이고,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어머, 우리 효섭이 얼굴 판박이네. 어쩜 효섭이 어렸을 때랑 똑같냐? 이쁘다, 이뻐. 아, 그러게. 아빠를 정말 빼다 박았네.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좋으시죠? 아들 손주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 외딱하면 어쩌나 했는데 얼굴도 너 판박이야. 얼마나 듬직한지.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엄마 이제 발 뻗고 주무셔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엄마 생각해둔 거 있어? 그래도 우리 귀한 장손인데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본인들 자식이랑 손주만 품에 안고 우쭈쭈하는 모습을 보니 약이 오르더라고요. 단 한마디 나보고 괜찮냐, 아프지 않았냐,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고요. 자네 와이프는 안 보이는가? 애가 진통을 얼마나 했는지 얼굴이 초주검이 돼서는 안쓰러운데 어째 괜찮아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 장모님. 당연히 지금 괜찮아진 줄 알고 그랬죠, 뭐. 아, 당신 괜찮아? 고생했어. 그래도 애는 건강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애가 건강하면 뭐하나. 산모가 몸조리를 잘해야지, 안 그래?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사돈도 애 낳아보시고선 그러시네요. 네? 당연히 여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한 건데. 거참 유난이시네. 어디 아들 한 번 더 낳았다간 기둥까지 뽑아달랄 기세세요.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리고 자네는 어제 애를 낳았는데 오늘 오는 게 말이 되는가? 애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제는 제가 꼭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난이라니.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괜찮니 고생했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의 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감정의 기대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라도 엄마와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까 제가 제재해야 했고요. 저러는 남편은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태어는 내일이라고 하니까 저 엄마네 집에서 몸조리 좀 하다가 갈게요. 아무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 집에서 몸조리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시골까지 가야 하니? 애도 멀미하는데 집으로 와라. 아니에요, 사돈. 제가 정윤이 챙겨주고 먹이면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애 낳고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죠. 어머, 사돈. 제가 다 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출가인 모르세요? 어디 여자가 친정을 오락가락 마음대로 합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이 그래요? 제가 언제 맘 편히 친정 간 적 있나요? 저 아기 데리고 일주일만 다녀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별다른 도리는 없으셨죠. 몸조리까지 못하게 하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찍소리도 없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우라통이 터졌죠. 얼마나 멍청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던지. 다음 날이 되었고 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몸조리를 했습니다. 엄마 밥을 먹으면서 푹 쉬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를 낳고 보니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엄마와 딸이란 그런 거였죠. 미안해. 너 어려서 더 잘해주고 더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홀몸으로 너네 둘 키우는 게 녹록지가 않았어. 화도 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빠 없는 애 소리 들을까봐 더 엄하게 한 것도 있어. 엄마 많이 미웠지? 사달라는 것도 다 안 사주고. 아니야, 엄마. 엄마 이해해. 이제 이해할 것 같아.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그랬겠어.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지. 엄마 마음 이젠 다 알아. 그리고 내가 아들 낳아보니 알 것 같아. 얼마나 엄마가 우리를 애틋해 했는지. 엄마야말로 고생했어. 홀몸으로 애들 키우는 게 어디 쉬웠겠어?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와의 화해를 하고 전 일주일이 지나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죠.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장손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얼마나 꼴 같지 않던지 워낙 유난스러운 분이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 우리 장손 일주일 새 얼굴 반쪽된 거 봐라. 분명 병원에선 포동포동 했는데, 아유, 또 너만 먹고 너만 쉰 거지?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제 애를 굶기겠어요? 젖이 잘 안 돌아서 분유 먹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머, 모유도 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너 삐쩍꼬라서 그럴 줄 알았다. 남들 다 먹이는 모유도 못 먹이고, 아유, 모유를 먹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남들 다 아는 모유도 못 먹는 우리 장손,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어머니, 요새 분유 먹여도 다 똑같아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어머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을 텐데. 애가 모유를 먹어야지 분유를 먹으면 되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더 잘 알겠지. 당신 모유 먹고 자라서 그렇게 멍청하니? 아니 말해봐. 당신은 모유 먹었는데 그럼 왜 그 모양이야? 어때? 할 말 없지? 제 말에 기가 막힌 듯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고 남편도 찍소리도 못했죠. 사실 남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이를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가봐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허락조차 해주질 않았죠.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좋게 볼 수 없었고요.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윤수 데리고 며칠 내려가 있으면 싶은데. 아니 그럼 우리 효섭이는 어쩌냐? 너랑 윤수 내려가면 효섭이는 굶으란 말이야? 출가 외인이 어쩜 그리 개념이 없어? 효섭 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제가 제 엄마 병간호하겠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기네요. 예의상 물어본 거지만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어머님 노여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제가 돌보고 싶어요. 어머, 저 바락바락 말대답 하는 것 좀 보소. 아니 어쩜 애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니? 넌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효섭이가 죽고 못 사니까 허락했는데 어째 눈빛부터 쎄했다, 알아? 가지마. 분명히 말했어. 가려거든 이혼 도장 찍고 가라. 네? 이혼 도장이요? 제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줄 아셨어요? 어머님, 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볼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혼에 겁을 먹나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 안 할게요. 내일 친정엄마한테 갈 거예요. 어머님의 바락바락 안 된다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친정엄마네 갈채비를 하였어요. 남편도 못마땅해 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말기셨어요. 급격히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었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엄마를 모시고 싶은 이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있는 순간까지 최대한 잘해드리자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어려서 엄마한테 미운 감정만 품고 산 것 같아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한평생 고생만 하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우리 엄마 생각에 장례 때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제 인생에 전부를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방문해 주셨죠. 친척 고모님의 친척 조카, 친척 삼촌들까지
15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엄마 가시는 길 이렇게 배웅해주러 오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생각은 착각이었죠.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삼촌, 그리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아서 식사들 하시고 가세요. 저기서 먹으면 되냐? 우리 한 15명 되는데 일단 앉아있으면 차려다 주겠지? 고모, 얼른 저기로 갑시다. 어머님은 엄마 가는 길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식당 방문에만 눈에 불을 켰죠. 그렇게 15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고 어찌나 하하호호 떠들어대는지 빈소에 방문해준 사람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경황이 없어 화를 낼 상황도 없었죠. 아니 언니네 시댁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여기가 음식점도 아니고 술 먹고 난리 났어. 지금 노래까지 부를 기세야. 당신이 가서 좀 말려. 나 지금 기력도 없고 화낼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 진정 좀 시켜. 요새 좀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라. 꼭 이런 데 와서도 시엄마한테 말대꾸 해야겠냐? 뭐라고? 여기가 지금 음식점이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빈소야. 정신 차려. 네가 이러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야. 알아?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동생이 겨우 뜯어 말리고서야 진정을 시켰죠. 남편이란 사람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저보고 예민하다느니 그만 좀 하라느니 정말 믿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가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술판을 벌여놓고 집 가면서 저희가 받은 바카스까지 다 챙겨가 버렸죠.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눈살을 얼마나 찌푸리셨던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어요. 아니 진짜 개념 장난 아니네. 바카스까지 들고 갔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형부도 그런 사람이었어? 참나. 빈소 와서 술판 버리고 집 갈 땐 저거까지 싹 쓸어 가다니. 언니 시대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살아? 저런 집이랑?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만해. 나도 열받으니까. 그리고 일단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히 보내드리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열내지 마. 발인까지 마치고 정신없는 와중에 부의금 정산을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제대로 조문도 안 드리고 밥이랑 술판을 버리고 나갈 땐 바카스까지 챙겨서 나가는 시댁 식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별게 아니라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도 이제 더 이상 정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도 말도 섞고 싶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너네 엄마 죽은 건 불쌍한데 원래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안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 이게 뭐라고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혼까지 갈 사유야. 난 더 이상 너랑 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윤수도 너네 집처럼 물들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이혼해. 너 참 웃긴다. 죽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난리야? 그렇게 유난 좀 떨지 마. 이혼? 어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보고 이혼을 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니까 변호사 통해 얘기하죠. 이 말만을 남기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와 엄마 옷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와락 나더군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엄마 옆에 있다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갈 걸 뭐가 그렇게 싫다고 빨리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자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다행히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자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엄마의 유언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웬 유언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생전 모아놓은 재산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놓은 유산까지 합쳐서 거의 강남 건물 3채 정도는 되더라고요. 본인은 아끼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것들을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동생이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 이혼도 하여 이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라 이 유산이 엄청 큰 힘이 돼주었죠. 생전 엄마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안 쓰고 모으기만 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그렇게 엄마에게 또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전 시댁에선 제가 건물을 엄마에게 상속받았다고 하자 이혼은 무효라며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치졸하던지. 너 이혼은 무효다. 너 그거 재산 다 알고 우리랑 손절한 거지? 우리 아들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건물 주면 우리 아들도 건물 줘야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절대 안 되지.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재산 다 가져올 거야.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흰 남이고 전 이혼 후에 재산 상속받은 것이니 제가 나눠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끊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 건물 팔아서 당장 판 보내. 알겠어? 내가 윤수 아빠인데 나도 권한 있지. 안 그래?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아줌마랑 아저씨야. 이게 왜 당신들 돈인데? 다신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알겠어? 그리고 마음대로 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이혼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져올 속셈으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혼 가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그것 또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재산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이 났죠. 그렇게 소송도 끝을 맺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꼭 이렇게 했어야 했니? 이 지긋지긋한 놈. 다신 보지 말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너무 지겹거든. 내가 뭐에 홀려서 너랑 결혼했는지 미쳤지 내가. 평생 행복한 기억 따윈 없었어. 알아? 다신 보지 말자. 엮이지도 말고. 너랑은 진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랑은 네가 원하면 인연도 끊을게.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만 따로 살자. 그럼 우리 문제 없었잖아. 다 엄마랑 너랑 문제지. 나는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오손도손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아니, 너도 문제였지. 매일 방관하고 개념 없는 네 친모 못 말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에선 어쨌니? 나 진짜 소름 끼쳐서 절대 못 잊어. 우리 윤수가 너 닮을까 무서워서 이혼한 거야. 알아?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은 널 택한 건 내 크나큰 실수야. 아,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 너처럼 빈말하는 사람은 거르게 됐거든. 이제 평생 네 개념 없는 모친 모시고 살아봐. 다신 연락하지 말고 끔찍하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안정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더욱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엄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후회만 하는 못난 딸이네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납골당에 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는데 어찌나 죄송스러운지 제가 너무 못났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후회 막심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잘해주세요. 저처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요. 전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굴뚝 같거든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고 어려운 시절 잘 키워내줘서 고맙다고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엄마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글을 남겨보았어요. 글을 쓰고 보니 엄마가 더욱더 그리운 날이네요. 오늘 저녁 동생을 초대해서 실컷 엄마 얘기도 하고 추억에 젖어봐야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